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잠시 뒤 오후 6시 24분에 이뤄집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한 결과 안정적인 작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누리호는 18분 58초 동안 비행하며 19간 8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의 최종 성공 여부는 발사 1시간 20분쯤 뒤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초로 실용급 위성을 운반하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는 잠시 뒤 5시 30분부터 누리호 3차 발사 현장 실황을 과학적 해설과 함께 특별 생중계해드립니다. 서태평양 휴양지 괌의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와 함께 괌과 인근 사이판을 오가는 항공편도 발이 묶였습니다. 정기 운항편이 결항하고 이륙 예정이던 항공편도 지연되면서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이 현지에 고립됐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인데 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가 잠시 뒤 3차 발사에 나섭니다. 발사를 1시간 20여 분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가 세 번째 비상에 나서는데요. 준비 상황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건 나로 우주센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늘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누리호는 별다른 이상 없이 계획된 대로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3시 40분부터 연료 탱크 충전이 시작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은 잠시 뒤 종료될 전망이고요. 연료와 산화제가 이상 없이 충전되면 오후 5시 54분쯤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될 예정입니다. 이후 발사 10분 전인 오후 6시 14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돌입합니다. 항우연 연구진들은 어제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오전 6차례 반복 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이외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발사 자동 운용에서 시스템이 기술적인 문제를 감지할 경우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네, 발사가 이상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발사가 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누리호 3차 발사는 총 18분 58초간의 비행입니다. 일단 발사 2분여 만에 1단이 분리되고 이후 고도 204km에선 위성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페어링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2단 분리까지 마치고 발사 13분쯤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하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개가 차례로 사출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와 오늘 오후 8시쯤 첫 교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11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교신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위성 8기가 모두 한 번씩은 교신 가능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지만 신호 수신이나 교신은 즉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잠시 뒤에 날아오를 예정인데 이번 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3차 발사가 과거 1차, 2차 발사와 다른 점은 실제 운용할 실용위성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3차 발사에는 실용위성 8기가 실렸습니다. 만약 3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린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실용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 외에도 3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기업으로 처음 참여합니다. 체계 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체 제작부터 조립, 성능 검증, 발사 운용 등 발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을 참관하게 되는데요. 2025년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기체 제작과 총 조립 등 참여 범위를 실무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루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복구를 위해서 미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강풍에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돌며 날아갑니다. 거센 비바람에 철제물이 쓰러지고 나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0km 이상인 4등급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풍사나 이후 처음입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And so, of course, a lot of our constituents may not be ready for this, but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고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always pray to God to help me and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of Guam. 복구 작업을 위해 미 니미츠호 항모 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태풍 위투가 괌 근처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 등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2호 태풍 마와르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남태평양 대표 휴양지인 괌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초강력으로 세력을 더 키워서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어서 이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태풍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질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바닷가의 파도도 거세졌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남태평양의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지 기상청은 수십 년 만의 슈퍼태풍으로 분석하고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significant event for Guam.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our first strike by a major typhoon in 2 decades.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밤사이 괌 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서진하며 초강력으로 세력이 더 강해져 주말과 휴일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2호 태풍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그대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상층 제트의 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또 대만 인근 해상까지 북상하게 되면은 해수 온도가 낮아서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일본 남부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각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동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급격히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모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델은 더 일찍 방향을 틀어 역시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초강력 태풍의 직접 영향은 비껴갈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석가탄신일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우리나라에도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황금 연휴 기간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뒤 다음 주에도 북상하는 2호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마친 시찰단은 도쿄로 이동해 오늘은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그리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와 기술회의를 개최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오늘 회의 성격에 대해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해 한일 양측이 추가로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에서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치기 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차단 밸브와 오염수 희석 설비, 핵종별 농도 분석 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유 단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채취한 시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시료를 채취한 곳은 이번 점검 대상 탱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 있는 오쿠마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마을엔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이 가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가지며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지츠와 큐교비데 고자이마스. 간판이 무색하게도 문은 12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봉지가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km 정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저 뒤를 보시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렇게 긁어서 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건데요.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이 방사능과의 사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변 마을을 다니며 수치를 재봤습니다. 원전 길목에 있는 한 마을에선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외무성 등 정부 관청이 모여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 지역의 측정 결과는 0.1가량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곳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근처 바닷가 마을상에는 걱정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어지진 않을까 마음졸입니다. 주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別にそこまで気にはかけてないですけど、ただこの次の世代、お子さんだったり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お子さんとかが今後気になる方はっていうのは少し気にはな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数字で基準決めて公表したのが嘘じゃなければそれは信じてそうですね。疑う方法がないですからね。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됐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제한한 가운데 백악관은 근거 없는 제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나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올해 연간 글로벌 디램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디램 공급량이 총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봤으나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하면서 디램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이 구글과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순다르 피차의 구글 최고 경영자와 회동 뒤 트위터에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 내 업계가 데이터 보호와 온라인 안전, AI에 대한 모든 EU 규정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피차의 CEO가 모든 EU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한 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고 본 건데 침체 우려의 기준 금리는 3.5%로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소비 회복의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한층 어둡게 내다본 이유입니다. 지난 2월에도 성장률을 낮췄는데 이번에는 내림폭을 더 키웠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경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는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로 내려오면서 인상 부담을 털어낸 겁니다. 다만 세 차례 연속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자본 유출 조짐이 없어 금리 차를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목표로 내세운 물가 상승률 2%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에 한은은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필수품이 된 신용카드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카드사마다 점자카드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점자를 새긴 카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의 지갑입니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쓴 뒤엔 항상 같은 자리에 꽂아둬야 합니다.
혹여나 자리가 바뀌면 필요한 카드를 바로 꺼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랑 카드에 있는 이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갑에 두는 일정한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점자카드가 있는지는 딱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것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을 감안해서입니다. 화면의 왼쪽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카드고 이 오른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점자카드에는 카드 이름을 비롯해 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 등이 점자로 각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고 심지어 점자 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돼 지금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가뜩이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점자 카드는 제작 비용에 비해 수요도, 수익성도 낮다며 난색입니다. 카드사별로 이제 적게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종의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점자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 카드 상품 위주로 해서 점자 카드를 준비해서 이제 국내 등록된 시각장애인들은 25만여 명.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국내 최대 마늘 주산지인 경남 합천에서 이색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마늘 파종에서 수확, 건조, 저장까지 기계로 짓는 마늘 농사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마늘 농사의 기계화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마늘 농사 기계화 장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농업 박람회장에서나 볼 법한 이색 장비가 현장 시연에 나선 겁니다. 크기도 기능도 제각각이지만 최첨단 스마트 기기를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자주형 톰백 수확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그 작업 단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속도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두둑 성형기입니다. AB 지점을 설정하면 설정 간격에 맞춰 무한대의 선이 만들어지고 설정 값에 따라 간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이 가능한 이 마늘 굴치 수확기는 우수한 흙털림 기능에도 천연 고무 롤러를 사용한 탓에 작물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작물에 따라 굴치 깊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0평 밭을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 정도입니다. 토양 수분을 측정해 맞춤형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정밀 관계 시스템 장비를 비롯해 수확한 마늘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차압 송풍식 예건 장치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농법대로 하면은 건조나 보온으로 마늘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농법에 맞는 물 관리, 제초 관리, 비료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밭작물 기계화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63.3%로 지난 2013년보다 증가했지만 파종구와 수확 작업 기계화는 각각 12.2%와 31.6%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노동력은 67%, 생산 비용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농사의 경우에는 99% 기계화가 돼 있지만 밭농사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이 협력을 해서 현재 전체 농기계 작업률을 63% 정도의 수준인데 77%까지 2026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경북 의성과 전남 무안 등 전국 8개 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밭작물 스마트 기계 시연회를 열어 노고민들의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있다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제 해당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관계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잠금 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투명창이 있는 곳으로만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룸카페 시설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통로에 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부분에 투명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명창에 가림막이 없어야 하고 잠금 장치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계속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국내 송환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너무 적어 풀려날 경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과 공동 명의의 국내 아파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는 보석이 없던 일이 돼 이제 계속 구금 상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석방돼 각종 자금을 무더기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보석 결정 이후에는
권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서 30억 가까운 가상자산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내 사법 절차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누리호가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는 잠시 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이 이루어지면 알 수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